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집어삼킨 국도. 가로등 하나 없는 길 위를 달리는 것은 오직 낡은 화물 트럭 한 대뿐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김민준의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고 이제 막 집으로 돌아가는 길. 쉰을 훌쩍 넘긴 그의 어깨 위에는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것과 같은 무게의 책임감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졸음 가득한 눈에 무언가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전방 갓길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 그리고 그 앞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몸싸움. 민주는 본능적으로 트럭의 속도를 줄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젊은 군인의 팔을 붙잡고 차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죠. 그리고 그의 곁에는 목줄이 잡힌 채 함께 끌려가며 애처롭게 낑낑거리는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충직해 보이는 하얀 털의 진돗개는 주인을 지키려는 듯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지만 다른 남자가 발로 걷어차자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못 본 척 지나갈까? 괜히 엮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하지만 발길질에 나가떨어지는 진돗개의 모습과 절망적인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보는 젊은 군인의 얼굴이 뇌리에 박혀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 젊은이는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일 터. 저 충직한 개는 또 무슨 죄란 말인가. 짧은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는 선과 악, 방관과 개입의 저울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 한 평범한 트럭 운전사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괴한들의 손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해병대원과 그의 진돗가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거대한 트럭의 헤드라이트. 과연 이 위기 속에서 어떤 방역이 시작될 것이며 숨 막히는 대결 끝에 어떤 거대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했던 한 남자의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야, 그럼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낡은 기어봉을 움켜쥐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이 낡은 트럭.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이 고물 트럭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트럭의 엔진은 마치 주인의 결심에 화답하듯 낮은 그르렁거림을 토해냈습니다. 검은 승용차의 문이 거의 닫히려는 찰나 민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크왕! 낡은 디젤 엔진이 비명 같은 굉음을 터뜨리며 잠자던 국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트럭은 더 이상 지친 가장의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는 거대한 철옹성이 되어 어둠을 찢고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괴한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설마 이 낡은 트럭이 자신들의 작업에 끼어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지나가는 차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착각은 곧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럭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속력을 더하며 자신들을 향해 똑바로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빛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순간적으로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면으로 부딪힐 기세였습니다. 젊은 해병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 그는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는 저 거대한 트럭이 희망인지
아니면 더 큰 절망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무모해 보이는 돌진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민준의 트럭은 거대한 짐승처럼 포효하며 검은 승용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괴한들은 혼비백산하여 해병대원을 놓치고는 재빨리 채 올라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판단은 그들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는 충돌 직전 능숙하게 운전대를 꺾었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거대한 트럭의 육중한 몸체가 미끄러지며 검은 승용차의 앞길을 완벽하게 가로막았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차단이었습니다. 이제 승용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어버렸죠. 민주는 트럭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상향등을 켜서 승용차를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불빛의 괴한들은 얼굴을 가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잠시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웅거리는 트럭의 엔진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준의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의 인심 좋은 아저씨였습니다. 달아빠진 작업복 조끼에 때 묻은 장갑.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심지가 느껴지는 눈빛이었죠. 이 밤중에 젊은 양반 데리고 어딜 그렇게 급히들 가시나?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승용차에서 내린 두 명의 남자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덩치는 산만했지만 그저 힘 좀 쓰는 늙은 트럭 운전사일 뿐이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상관할 일 아니니 갈 길 가시오. 괜히 좋은 말 할 때 끼어들었다가 뼈도 못 추리니까.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트럭 적재함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낡은 트럭은 1990년대에 생산된 현대 마이티 9형 모델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적재함 옆에 항상 소의 파이프로 만든 기다란 지지대를 꽂아두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방수포를 고정하기 위한 용도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든든하게 느껴졌죠. 내 트럭이 길을 막고 서 있는데 어딜 가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사람을 그렇게 개 패듯이 끌고 가는데 이게 어떻게 상관할 일이 아닐 수가 있어. 민준이 쇠의 지지대를 손에 쥐는 순간 분위기는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괴한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저 늙은이가 정말로 덤빌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풀련한 해병대원 이진우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쓰러져 있던 자신의 진돗개 백호를 품에 안았습니다. 백호는 주인의 품에 안기자 낑낑거리면서도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맥호야. 괜찮아. 진우는 개를 다독이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그는 민준이 시간을 벌어주는 이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말하지. 미키쇼. 아저씨, 싫다면? 민준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괴한 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험악한 상황으로 치닫기 직전 저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 소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준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일까요? 괴한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이 자리에서 경찰과 엮이는 것을 원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젠장, 욕설을 내뱉은 그들은 이진우를 노려보며 나지막이 경고했습니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결국 이진우와 백호를 포기하고 재빨리 차를 돌려왔던 길을 미친 듯이 되짚어 달려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긴장했던 어깨를 풀고 이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이, 괜찮소? 진우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얼굴, 찢어진 군복, 그리고 품에 꼭 껴안은 진돗개. 그는 대체 누구이며 왜 이런 험한 일을 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민준의 등장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만이 진우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져오자 이진우의 얼굴에 초조함이 어렸습니다. 그는 경찰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을 피해야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지만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민주는 진우의 눈 속에서 단순한 폭행 사건 피해자의 불안감이 아닌 무언가 더 깊고 복잡한 사연이 얽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젊은 군인은 경찰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대신 그들로부터도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내 채 타게.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니라 눈앞에 위태로운 청년을 돕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백호를 품에 안은 채 조수석에 올라탔고 민주는 트럭에 시동을 걸어 아까 괴한들이 사라진 반대 방향의 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럭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타이어 자국과 어지러운 발자국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낡은 트럭은 덜컹거리며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민주는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 운전을 해온 베테랑답게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오솔길들을 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인적이 드문 강가에 트럭을 세운 후에야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깨졌습니다. 민주는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마시게. 놀랐을 텐데. 진우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조심스럽게 보리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몸에 퍼지자 그제야 굳어있던 몸과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있던 백호도 꼬리를 살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병대 병장 이진우라고 합니다. 김민준이요. 그냥 트럭 운전하는 늙은이지. 짧은 통성명이 오갔지만 진우는 여전히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적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의 찢어진 군복과 얼굴에 난 상처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치료부터 해야겠네. 근처에 내가 아는 작은 약국이 하나 있어. 민주는 다시 트럭을 몰아 읍내의 후미진 골목에 있는 24시간 불을 켜두는 작은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사는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지만 군복 차림의 상처투성이인 청년과 그의 개, 그리고 험상궂은 트럭 운전사의 조합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묵묵히 소독약과 붕대를 내주었습니다. 약국에서 나와 다시 트럭에 오른 진우는 민준이 건네는 약품으로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진우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역시 해병대는 해병대구나. 민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는 한 주인만 섬기는 충견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진돗개는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한 편인데 이상하게도 백호는 민준에게는 전혀 짖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자신과 주인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민주는 치료를 마친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말해줄 수 있겠나? 대체 무슨 일인데
건장한 사내들이 군인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한 건지, 그리고 왜 경찰을 피하는 건지 진우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그저 우연히 자신을 도와준 이 낯선 아저씨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의 우직하고 따뜻한 눈빛을 보자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신뢰감이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으면 이 은인에게 더 큰 위험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 잡으러 온 게 아닙니다. 진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이 아이입니다. 진우는 품에 안은 백호를 가리켰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진돗개 한 마리를 노리고 군인을 납치하려 했다는 사실이 민주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계획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이런 위험한 일까지 벌어지는 것일까요? 진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트럭의 작은 실내등 아래 이진우의 얼굴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품에 안겨 곤히 잠든 백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백호는 그냥 평범한 개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제게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자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마지막 희망입니다. 민주는 말없이 진우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야기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니라 한 남자의 죽음과 명예가 걸린 중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진우의 아버지는 촉망받는 생명공학 연구원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동물의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는 신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죠. 백호는 그 연구의 첫 번째 성공 사례이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연구에 매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연구 막바지에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 동업자는 아버지의 모든 연구 자료를 훔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아버지를 연구팀에서 내쫓았습니다. 충격으로 쓰러지신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슬픔과 분노가 그의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사람은 지금 국내 굴지의 바이오 기업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진혁입니다. 최진혁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민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TV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보던 이름이었습니다. 성공한 젊은 기업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포장된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 이런 추악한 배신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증거는 사라졌지만 백호만은 지켜야 한다고. 백호 자체가 살아있는 연구 데이터라고요. 최진혁 회장은 아마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모양입니다. 자신이 훔친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 백호를 손에 넣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괴한들은 최진혁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노리는 것은 백호의 몸에 숨겨진 유전적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진우가 군인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쫓기고 경찰을 피해야만 했던 이유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거대 기업 회장인 최진혁의 영향력은 경찰 조직에도 미칠 수 있었고 섣불리 신고했다가는 오히려 백호를 빼앗기고 사건이 은폐될 위험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일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는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진 거대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은 낡은 트럭 한 대가 전 재산인 평범한 운전기사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는 이 젊은 군인의 모습에서 그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쩔 생각인가? 민준의 물음에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대 복귀는 할 수 없습니다. 최 회장 쪽에서 손을 써뒀을지도 몰라요. 탈영병으로 수배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몸을 숨기면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젊은 군인과 진돗개 한 마리, 그들만으로는 거대한 기업의 압박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무심한 척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내 집에 빈 방이 하나 있네. 당분간 거기서 지내게. 산골짜기에 있어서 사람 눈에 띌 일도 없을 거야.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위험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보쇼. 젊은이. 나 김민준이야. 평생 핸들만 잡고 살아온 사람 같지만 나름대로 강단 있게 살아왔어. 이미 발 담근 거. 끝을 봐야지. 죽은 사람 억울한 건 풀어주고 가야 하지 않겠나. 민준의 말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 낡은 트럭 운전사 김민준은 이제 진우에게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최진혁 회장의 추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과연 그들은 안전하게 몸을 숨기고 방역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최진혁 회장의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구와 현대 미술 작품으로 채워진 넓은 공간 속에서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그의 신복인 박 실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 잡았던 걸 웬 트럭 운전사 하나 때문에 놓쳤습니다. 트럭 운전사 최진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고작 트럭, 운전사 하나 처리 못해서 일을 그르쳤단 말인가. 그게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최진혁은 통화를 끊고 와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두운 도시의 불빛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이진우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훔친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신약이 임상 마지막 단계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사라진 원본 데이터, 즉 살아있는 연구 샘플인 진돗가의 백호에게 있었습니다. 백호를 손에 넣지 못하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박 실장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그 해병 놈과계 그리고 그 트럭 운전사까지 3명의 행방을 샅샅이 뒤져 CCTV, 차량 번호판 추적 시스템, 통신 기록, 금융거래 내역,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다고 그깟 늙은이랑 애송이 하나를 못 찾는단 말인가. 최진혁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지시 한마디에 거대한 정보망이 촘촘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놓친 트럭의 희미한 CCTV 영상이 확보되었고 곧 차량 번호가 특정되었습니다. 트럭의 소유주는 김민준, 평범한 화물 운송업자, 별다른 전과 기록도 특이사항도 없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최진혁의 부하들은 김민준의 집, 주소와 가족 관계까지 순식간에 파악했습니다. 숨 막히는 추격 전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한편
민준의 산골짜기 집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듯 고요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시골집에서 진우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고 백호와 함께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민주는 아내와는 오래전에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살고 있어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자신의 아들이 입던 낡은 옷을 내어주며 불편한 군복을 벗게 했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진우는 민준의 투박한 배려 속에서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읍내에 생필품을 사러 나간 사이 진우는 집 근처에서 낯선 차량 한 대가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 회장의 사람들이 벌써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민준의 집은 주변 지형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먼저 그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을 도와준 은인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급히 백호를 챙겨 뒷산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민준의 집에 도착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텅 빈 집을 확인하고는 민준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주변에 잠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민준과 진우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현대의 추적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아날로그적인 허점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 회장 측은 민준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려 했지만 민준은 평소에 구형 2G 폰을 사용했고 그마저도 읍내에 나갈 때만 켜고 평소에는 꺼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낡은 습관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위치가 즉시 발각되는 것을 막아준 셈이었죠. 뒷산 숲속에 웅크리고 앉아 진우는 멀리서 읍내에서 돌아오는 민준의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나타나면 민준마저 위험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실을 민준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품에 안겨있던 백호가 갑자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우의 옷깃을 물고는 산의 더 깊은 곳으로 그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듯이 백호의 이상 행동에 진우는 의아했지만 일단 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과연 충직한 진돗개 백호는 진우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향하는 민주는 눈앞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백호는 망설임 없이 숲속 깊은 곳으로 진우를 이끌었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진우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이 뒷산을 오르내렸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유독 백호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셨고 때로는 몇 시간씩 숲속에 머물다 오시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아버지의 취미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백호의 행동을 보니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호가 멈춰 선 곳은 거대한 바위와 칡넝쿨로 뒤덮여 입구가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동굴 앞이었습니다. 진우조차도 이런 곳에 동굴이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백호는 동굴 안을 향해 두어 번 짖더니 먼저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동굴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낡은 담요와 비상 식량, 그리고 작은 랜턴까지 아버지가 자신 몰래 만들어 둔 비밀 아지트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언젠가 닥쳐올 위험을 예견하고 자신과 백호가 몸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두신 것이겠죠.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에 진우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동굴 안쪽에는 아버지가 남겨둔 것으로 보이는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몇 가지 연구 노트와 함께 진우에게 남기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데올라.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비는 아마 세상에 없겠구나. 최진혁을 믿었던 내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희망은 아직 남아있다. 백호가 바로 그 희망이다. 백호를 끝까지 지켜다오. 그 아이가 너를 진실로 인도할 것이다. 친아버지의 필체를 보자 진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알아보기 힘든 전문 용어와 복잡한 수식들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그는 키메라 프로젝트라는 단어와 함께 백호의 혈액 샘플 분석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최 회장이 그토록 백호를 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민주는 자신의 집 근처에 잠복해 있는 낯선 자들을 발견하고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섣불리 집에 들어가지 않고 트럭을 돌려 다시 읍내로 향하는 척하다가 익숙한 산길로 접어들어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심장이 철렁했지만 그 영리한 해병 청년이 쉽게 잡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주는 곧장 다른 길을 통해 산 뒤편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진우와 어릴 적 함께 놀던 그들만의 아지트였던 오래된 폐가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진우가 그곳으로 피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동굴에서 나온 진우는 민준에게 위험을 알릴 방법을 고민하다가 문득 어릴 적 민준의 아들과 함께 만들었던 비밀 신호를 떠올렸습니다. 폐가의 가장 높은 굴뚝에 하얀 천을 걸어두는 것. 그것은 위험, 이곳으로 와줘라는 그들만의 약속이었습니다. 진우는 급히 자신의 셔츠를 찢어 굴뚝에 매달았습니다. 잠시 후 산 뒤편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오던 민주는 멀리 폐가 굴뚝에 걸린 하얀 천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폐가로 향했습니다. 폐가에서 제외한 두 사람, 진우는 아버지의 비밀 동굴과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제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우리가 방역할 차례입니다. 아버지의 노트에 최 회장의 연구가 가진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진우의 눈은 더 이상 도망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되찾기 위해 싸우려는 전사의 눈빛으로 불타고 있었죠. 민주는 그런 진우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근데 우리 둘 힘만으로는 부족해. 이럴 때 필요한 놈이 하나 있긴 한데. 민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실력은 최고지만 성격은 괴팍하기 짝이 없는 과거에 잠시 인연이 있었던 천재 해커 그라면 이 거대한 싸움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민준이 떠올린 예기치 못한 조력자는 누구이며 그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방역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까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먼지 쌓인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번호였지만 왠지 그 번호의 주인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는 읍내 공중전화 박스로 가서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차례의 신호음 끝에 신경질적이고 기계음이 섞인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 시죠? 이 번호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다. K. 아직도 그렇게 숨어 지내나? 민준의 말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층 낮아진 목소리가 되물었습니다. 김 반장님, 낙태요 K. 그의 본명도 나이도 얼굴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블랙 해커로 알려진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민준이 경찰로 위장 잠입 수사를 하던 시절 한 사건에서 우연히 얽히게 된 인연이었죠.
민주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닥터 K의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그가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사이였습니다. 반장님은 무슨 이젠 그냥 트럭 모는 늙은이야. 부탁할 게 있어서 연락했다. 민주는 자초지종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거대 바이오 기업 회장 최진혁의 비리, 억울하게 죽은 연구원, 그리고 그 아들인 해병대원 이진우의 이야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닥터 K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저는 더 이상 그런 위험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최진혁이라면 더더욱요.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닥터 K는 극도로 자신의 신변 노출을 꺼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죠. 기억나나? K? 15년 전 네가 해킹한 국방부 서버 자료 때문에 온 세상이 널 쫓을 때 내가 널 데리고 숨겨줬던 폐공장 말이야. 그때 내가 그랬지. 이 재능 언젠가는 좋은 곳에 딱 한 번만 쓰자고.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닥터 K에게 그것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범죄자로 낙인 찍을 때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자신의 재능을 믿어주었던 어른이 바로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좌표 찍어주세요. 마침내 닥터 K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어쩔 수 없는 흥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악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만한 상대를 만났다는 사실에 심장이 뛰는 해커의 본능을 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약속된 장소는 인적이 드문 폐차장이었습니다. 닥터 K는 낡은 봉고차를 개조한 이동식 해킹 기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덥수룩한 머리, 두꺼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 영락없는 은둔형 천재의 모습이었죠. 그는 진우가 건네인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보자마자 눈을 빛냈습니다. 이건 엄청나군요. 시대를 10년은 앞서간 기술입니다. 최진혁이 이걸 훔쳤다면 지금의 성공은 당연한 결과였겠네요. 닥터 K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최진혁 회장의 회사인 진바이오의 내부 서버에 침투했습니다. 수많은 방화벽과 보안 시스템이 있었지만 닥터 K에게는 미로 속의 지도를 들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해커들 사이에서는 닥터 K가 뚫지 못하는 서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떠돌았는데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예술가처럼 우아하고 정교하게 보안망을 해체해 나갔습니다. 찾았습니다. 최진혁의 자금 흐름,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닥터 K의 모니터에는 수많은 금융거래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이진우 아버지의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된 시점과 맞물려 거액의 자금이 페이퍼와 컴퍼니를 통해 최진혁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탈취가 아니라 거대한 투자 사기와 횡령까지 얽혀있는 초대형 비리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이 정도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닥터 K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이 싸움의 중심에 선 또 다른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천재 해커의 합류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던 민중과 진우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최진혁의 거대한 음모를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닥터 K의 이동식 기지 안, 세 남자는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닥터 K의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타자 소리만이 봉고차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죠. 그는 진바이오의 내부 서버를 넘어
최진혁의 개인 계정과 그가 이용하는 스위스 비밀 계좌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르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 흐름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자식, 보통이 아니군. 민준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최진혁은 훔친 기술로 회사를 키우는데 그치지 않고 주가 조작,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황 증거일 뿐 그가 이진우 아버지의 기술을 훔쳤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그가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말이야. 진우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때 닥터 K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찾은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파일을요. 그의 모니터 화면 중앙에는 붉은색 자물쇠의 아이콘과 함께 프로메테스라는 이름의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의 이름. 최진혁은 아마도 자신이 훔친 기술을 인류에게 새로운 빛을 선사할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파일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암호화 기술이 총동원된 철옹성 같은 보안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을 겁니다. 원본 연구 데이터, 기술 탈취 계획, 그리고 아마도 이진우 씨 아버님을 어떻게 제거했는지에 대한 기록까지도요. 닥터 K의 말에 진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파일을 여는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암호를 해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열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100년이 걸려도 못 엽니다. 하지만 모든 자물쇠에는 열쇠가 있기 마련이죠. 닥터 K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파일의 생성 기록과 접근 로그를 역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이 파일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이 최진혁 본인이 아니라 신유미라는 이름의 연구원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신유미, 그녀는 과거 이진우 아버지의 연구팀 소속이었던 핵심 연구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이기도 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쫓겨날 때 그녀는 최진혁의 편에 서서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현재 진바이오의 핵심 연구소장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배신자에게 열쇠가 있다니 아이러니하군요. 진우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닥터 K는 신유미 소장의 개인 PC와 이메일, 심지어 SNS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일상 속에서 암호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죠.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아무리 복잡한 암호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도 결국 자신에게 의미 있는 숫자나 단어를 조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구두소의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뇌가 복잡한 정보를 피하고 익숙하고 단순한 정보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닥터 K는 바로 이 허점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신유미 소장이 매년 특정 날짜 익명의 계정으로 국화꽃다발을 주문해 한 납골당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날짜는 바로 이진우 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송 메시지는 항상 같았습니다. 스승님께 용서받지 못할 제자가 그녀는 배신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찾았어요. 암호는 아마 아버님의 기일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닥터 K는 신유미가 아버지를 부르던 애칭, 그녀만이 알 수 있는 연구실의 특정 기기 번호, 그리고 아버지의 기일을 조합하여 암호 해독을 시도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화면에 떠있던 붉은 자물쇠에 아이콘이 찰칵 소리를 내며 풀렸습니다. 프로메테스, 파일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상상했던 것 이상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진혁이 어떻게 이진우 아버지의 연구를 가로챘는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기록, 그리고 심지어 그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압박하여 죽음으로 몰아간 과정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영 역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이미 최진혁의 감시망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프로메테우스 파일이 열리는 순간 최진혁의 컴퓨터에 경고 메시지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파일의 내용물을 확인한 세 남자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악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교차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최진혁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고도 남을 것이었습니다. 이걸 언론에 터뜨리는 건 어떨까요? 진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닥터 K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최진혁은 언론을 통제할 힘이 있어요. 어설프게 터뜨렸다가는 역공을 당해 모든 게 거짓으로 매도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고 그가 손 쓸 틈도 없이 모든 것을 끝내버릴 방법이 필요합니다. 민준 역시 동의했습니다. 그 친구 말이 맞아. 뱀을 잡으려면 대가리를 확실하게 밟아야지. 꼬리만 건드려서는 안 돼. 그들은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닥터 K가 신유미 소장의 이메일에서 또 다른 결정적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익명의 내부 고발자와 비밀리에 접선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부 고발자는 최진혁의 비자금 장부를 관리하던 재무팀 직원으로 신유미 소장처럼 죄책감을 느끼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증거를 교환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과 접촉해야 합니다. 그가 가진 비자금 장부까지 확보하면 최진혁은 완벽하게 끝납니다. 닥터 K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다음 날 저녁 인천항의 한 폐창고,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접선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진우가 직접 내부 고발자를 만나 자료를 건네받기로 했습니다. 닥터 K는 차 안에서 통신을 지원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모든 정보는 사실 최진혁이 교묘하게 흘린 미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프로메테우스 파일이 뚫린 순간 최진혁은 즉시 역공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닥터 K의 해킹 경로를 역추적해 그들의 존재를 파악했고 그들이 신유미 소장의 이메일을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이용해 함정을 판 것이었죠. 신유미 소장과 내부 고발자의 접선 약속은 모두 최진혁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인 인천항 폐창고 주변에는 짙은 바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트럭을 몰고 창고 주변을 돌며 이상이 없는지 살폈고 진우는 백호와 함께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닥터 K는 봉고차 안에서 드론을 띄워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창고 안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내부 고발자인 재무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꼭 쥔 채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아폴론이라는 분 맞습니까? 그가 신유미와 약속한 암호명이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서류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진우가 가방을 받아 열어보려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진우야. 돌아본 곳에는 최진혁이 박 실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조롱하는 듯한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내부 고발자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사실 최진혁의 수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닥터 K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드론 화면에 수십 명의 괴한들이 창고를 포위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통신마저 차단되어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창고에 거대한 철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고 진우와 백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최진혁은 박수를 치며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아비처럼 어리석을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구나.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다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는다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진우는 뒷걸음질 치며 백호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당신 같은 악마에게 넘겨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순간 진우의 등 뒤에 있던 백호가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최진혁을 향해 달려들 기세로 앞발을 긁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보통 진돗개들은 위협을 느끼면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백호는 오히려 꼬리를 꼿꼿이 세우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는 극도의 자신감과 공격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행동으로 진돗개 중에서도 최상위 서열의 개체만이 보이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시끄러운 개새끼부터 처리해 최진혁의 명령에 부하들이 백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이제 그들에게 남은 희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과연 진우와 백호는 이 치명적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최진혁의 부하들이 백호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진우는 몸을 날려 백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백호 건드리지 마. 그의 외침은 절박했습니다. 그에게 백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분신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명확했습니다. 진우는 해병대에서 단련된 격투 실력으로 몇 명을 쓰러뜨렸지만 쏟아져 나오는 인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붙잡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백호 역시 목줄이 잡힌 채 발버둥 쳤습니다. 최진혁은 이 모든 광경을 만족스러운 듯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진우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알겠나? 세상은 나처럼 힘 있는 자들의 것이야. 네, 아비처럼 이상만 좇는 멍청이들은 결국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그의 입에서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이 나오자 진우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최진혁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대가? 대가는 패배자들이나 하는 변명일 뿐이다. 최진혁은 비웃으며 박 실장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박 실장은 백호의 목에서 목줄을 풀어 최진혁에게 건넸습니다. 최진혁은 낡고해진 가죽 목줄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까짓 개새끼와 낡은 목줄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군. 하지만 상관없어. 이제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그는 목줄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백호를 데려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부하들이 백호를 끌고 가려는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진우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바닥에 내팽개쳐진 백호의 낡은 목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이 목줄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진우는 지금까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낡은 가죽 안감의 일부가 뜯겨져 나갔고 그 틈으로 아주 작은 금속성의 물체가 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얼마, 진우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진짜 열쇠, 그것은 프로메테스 파일도 시듐이 소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낡은 목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진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신을 누르고 있던 부하들을 뿌리치고 목줄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그의 필사적인 움직임에 모두가 당황한 틈을 타 진우는 목줄을 움켜쥐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뜯겨진 안감 부분을 찢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방수 처리된 작은 비닐팩에 쌓인 마이크로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작은 칩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최진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핵심 기술의 원본 데이터가 바로 눈앞의 하찮은 개 목줄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잡아 그 칩을 빼앗아 부하들이 다시 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우는 마이크로칩을 손에 꽉 쥔 채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 작은 칩 하나가 아버지의 명예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쾅 하는 거대한 굉금과 함께 창고의 철문이 찌그러지며 뜯겨져 나갔습니다. 밖에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민준이 자신의 거대한 트럭으로 철문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낡은 트럭은 연기를 내뿜으며 괴물처럼 창고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고 최진혁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철문이 다 운전석에서 민준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백호를 부르며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백호 역시 주인의 부름에 총알처럼 튀어나가 트럭 적재함에 몸을 실었습니다. 최진혁은 이 모든 것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저 낡은 트럭, 모든 것을 망쳐놓은 저 지긋지긋한 트럭 운전사, 그는 이가 갈리는 분노를 느끼며 소리쳤습니다. 자, 반드시 저놈들을 잡아 극적으로 함정에서 탈출한 진우와 민준, 그들의 손에는 이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 마이크로칩이 들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칩 안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으며 그들은 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게 될까요? 폐창고를 빠져나온 민준의 트럭은 밤의 어둠을 가르며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뒤에서는 최진혁의 부하들이 탄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었죠. 하지만 수십 년간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달려온 민준의 운전 솜씨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손바닥을 보듯 지형을 이용해 따돌리고 급커브와 좁은 골목길을 육중한 트럭으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마침내 추격을 따돌리고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세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우는 손에 땀이 흥건한 채로 소중하게 감싸 쥐고 있던 마이크로칩을 닥터 K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닥터 K는 특수 제작된 리더기에 칩을 연결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칩에는 몇 겹의 복잡한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통해 암호의 패턴을 파악하고 있던 진우의 도움과 닥터 K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이 더해지자 철옹성 같던 암호 체계가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이크로칩의 모든 데이터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는 프로메테우스 파일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치명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 아버지의 연구 일지 전체 동영상으로 기록된 실험 과정, 그리고 최진혁이 데이터를 훔쳐간 후 원본 기술을 어설프게 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실패 사례와 그로 인해 희생된 실험 동물들의 끔찍한 기록까지, 특히 현재 진바이오에서 개발 중인 신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최진혁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임상실험을 강행하라는 지시가 담긴 음성 파일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최진혁은 단순히 기술 탈취범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한 살인 미수범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놈.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생전 모습이 담긴 연구 영상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최진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이걸 들고 검찰로 갈까? 민준이 물었지만 닥터 K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진혁의 힘은 사법부에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사라질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그의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닥터 K가 가리킨 것은 진바이오가 며칠 뒤 개최할 예정인 신기술 발표회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최진혁은 바로 그 문제의 신약을 전 세계에 공개하며 자신의 성공을 자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투자자,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그 자리야말로 그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에 공개할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닥터 K는 원격으로 발표회장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최진혁의 발표 영상 대신 마이크로칩에 담긴 진실을 담은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준과 진우는 현장에 잠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닥터 K의 해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진우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모든 데이터가 담긴 USB를 품고 있다가 직접 단상에 올라가 진실을 외쳐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을 정하면 그 주인이 죽어도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귀소성이라는 본능과도 연결되는데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백호가 아버지가 숨겨둔 동굴을 찾아냈던 것처럼 어쩌면 진우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이 모든 과정 역시 아들의 당연한 귀소 본능과도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리를 되찾아 주려는 아들의 숙명 같은 싸움.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새 남자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 벌이는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치밀한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최진혁의 함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든 것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최진혁의 신기술 발표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최진혁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성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놓쳤던 진우 일행이 이 자리에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깟 좀도둑들이 자신의 화려한 대관식을 망치러 올 배짱은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 시각 민주는 발표회장의 음식과 음료를 공급하는 케이터링 업체의 직원으로 위장해 행사장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과 어색한 복장이 다소 튀었지만 행사의 혼잡함 속에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진우 역시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다른 투자자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모든 진실이 담긴 USB가 마지막 비수처럼 숨겨져 있었죠. 백호는 민준의 트럭 안에서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닥터 K는 자신의 이동기지에서 컨벤션 센터의 보안 시스템과 방송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침투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화려한 신기술 발표 영상은 추악한 진실을 고발하는 영상으로 뒤바뀔 것이었습니다. 행사 시작 시간이 되고 화려한 조명과 함께 최진혁이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그의 연설이 시작되자 닥터 K는 약속된 신호와 함께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여전히 최진혁이 준비한 화려한 그래픽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뭐지? 왜 안 먹히는 거야? 닥터 K의 당황한 목소리가 진우의 이어폰으로 들려왔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외부와 차단됐어. 이건 단순한 방화벽 수준이 아니야.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시켜 놨어.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최진혁 역시 그들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며칠 전의 침입 이후 행사장 전체의 네트워크를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폐쇄망으로 전환해 버렸던 것입니다. 닥터 K의 원격 해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최진혁이 파놓은 역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진우 일행이 온라인으로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 예상하고 그들을 오프라인의 무대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신기술 발표회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행사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보안 요원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행사의 안전을 지키는 요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민준과 진우를 잡기 위해 배치된 최진혁의 사냥개들이었습니다. 최진혁은 연설을 계속하며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객석에 앉아있는 진우를 향해 싸늘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위대한 기술의 탄생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세력들이 이 자리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희 진바이오의 새로운 통합 보안 시스템의 성능을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릴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요. 그의 말이, 최진혁의 말이 끝나자마자 행사장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객석 곳곳에 서 있던 말쑥한 양복 차림의 보안 요원들이 일제히 귀에 꽂힌 이어피스를 누르며 흩어져 있던 민준과 진우를 향해 거대한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리둥절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함정이다. 어서 피해. 닥터 K의 다급한 외침이 두 사람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모든 출입구가 이미 봉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완벽한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준과 이진우는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마지막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이대로 잡힐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최진혁의 추악한 범죄를 눈앞에 두고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진우가 민준을 향해 절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저씨,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진 그의 눈빛에는 젊은 아들뻘의 이 청년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간을 벌어주마. 너는 네, 아버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해라. 그 말을 마친 민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케이터링 카트를 발로 걷어차 그 위에 있던 수십 개의 유리잔과 접시들을 바닥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와장창 귀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혼란에 빠진 인파가 출입구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음의 근원지인 민준에게로 쏠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외침과 함께
진우는 몸을 낮춰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닥터 K가 마지막 희망으로 알려준 방송 통제실이었습니다. 원격 제어가 막힌 이상 USB를 직접 꽂아 영상을 송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3층 삼성 2호 중앙 통제실이다. 그곳으로 가야 해. 닥터 K의 목소리가 길을 안내했습니다. 민주는 카트에서 가장 크고 단단해 보이는 스테인리스 쟁반을 방패 삼아 집어들고 다가오는 보안 요원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무거운 짐을 나르며 단련된 그의 몸매는 웬만한 젊은이보다 단단했고 그 기세는 성난 황소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요원들의 급소를 노리기보다 그들의 대열을 무너뜨리고 진우가 도망칠 시간을 버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쟁반으로 공격을 막아내고 육중한 몸으로 부딪혀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처절한 사투는 그야말로 시간을 벌기 위한 자기 희생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한편 진우는 압이 규환이 된 연회장을 가로질러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를 몇 명의 요원들이 끈질기게 따라 붙었습니다. 해병대에서 익힌 장애물 돌파 능력과 강인한 체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틈을 파고들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폐는 타는 듯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민준과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대형 컨벤션 센터나 방송국은 테러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모든 네트워크가 마비되더라도 강제로 전체 방송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비상방송 송출 시스템을 별도의 물리적 회선으로 구축해 둡니다. 닥터 K가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최진혁은 외부 해킹을 막기 위해 네트워크를 차단했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내부에서 직접 연결되는 이 비상 시스템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셈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최진혁의 완벽한 보안이 스스로의 목을 조를 비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3층 복도에 다다른 진우의 눈앞에 삼브럼 2호 방송 통제실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최진혁의 충실한 신복, 박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싸늘한 미소로 팔짱을 낀 채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요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죠.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애송이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박 실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민준의 거친 함성과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민준이 버텨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진우는 마지막 관문인 박 실장을 뚫고 통제실로 들어가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진실을 향한 그의 마지막 질주는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것일까요? 비켜.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원수와 다름없는 자의 충실한 개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박 실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주먹질 좀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양옆에 있던 요원들이 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우는 몸을 숙여 첫 번째 요원의 주먹을 피함과 동시에 그의 복부에 강력한 팔꿈치 공격을 꽂아 넣었습니다. 여기! 하는 신음과 함께 요원이 쓰러졌고 진우는 그 반동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키며 뒤따르던 다른 요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연마한 실전 격투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쓰러졌던 요원들이 다시 일어나 협공을 시작했고 진우는 순식간에 수세에 몰렸습니다. 한 명이 팔을 붙잡는 사이 다른 한 명이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진우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쓰러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통제실 문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래층의 상황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민주는 이미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 건장한 청년 여럿을 상대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질 때마다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풀리지 않았고 포기를 몰랐습니다. 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다른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과 그 아들이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끈질긴 저항은 최진혁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 대부분이 그에게 발이 묶여 진우를 추격하는 인원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3층 복도에서 진우를 몰아붙이던 박 실장이 무전으로 다급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아래층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늙은이 한 명 때문에 행사가 완전히 마비될 지경입니다. 박 실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고작 늙은 트럭 운전사 하나가 이토록 시간을 끌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초조해졌습니다. 이 소동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멍청한 놈들, 빨리 처리하고 올라와. 그는 직접 진우를 끝장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실장은 재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의 다부진 몸과 능숙한 자세는 그가 단순한 비서실장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해결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진우의 빈틈을 파고들어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진우는 간신히 팔로 막았지만 엄청난 충격에 뒤로 몇 걸음 밀려나 벽에 부딪혔습니다. 뼈가 울리는 고통이었습니다. 박 실장의 공격은 무자비하고 정확했습니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체력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통제실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그의 귓가에 닥터 K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우군, 복도 끝, 소화전, 지금이야. 진우는 본능적으로 닥터 K가 지시한 방향을 보았습니다. 복도 끝에 붉은색 소화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박 실장의 공격을 피해 소화전 쪽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소화전의 유리문을 깨고 안전핀을 뽑아 호스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런 걸로 어쩔 셈이냐? 박 실장이 비웃으며 다가오는 순간 진우는 소화전 밸브를 최대로 열었습니다. 쏴! 엄청난 수압의 물줄기가 뿜어져 나와 박 실장과 요원들을 덮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그들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바닥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끄러운 바닥을 이용해 그들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마침내 통제실 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문은 전자식 잠금 장치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닥터 K가 외쳤습니다. 내가 열겠다. 5초만 버텨. 닥터 K는 컨벤션 센터의 전력 시스템을 해킹하여 통제실로 공급되는 전원의 과부하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의 불이 깜빡거리고 전자 잠금 장치에서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마침내 틱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진우가 문을 열고 안으로 막 들어서려는 순간 뒤에서 달려온 박 실장이 그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딜까? 절체절명의 순간 진우는 통제실 안으로 넘어지면서 USB를 쥔 손을 필사적으로 안쪽의 메인 콘솔을 향해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USB 포트에 닿을 듯 말 듯한 바로 그 순간 최진혁이 연설하던 무대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마침내 세상의 판도를 뒤바꿀 최후의 대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검게 변한 대형 스크린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최진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무대 아래 기술팀에게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방송 통제실 안에서는 진우와 박 실장의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진우의 손에서 USB를 빼앗으려 했고 진우는 온몸으로 저항하며 어떻게든 USB를 메인 콘솔에 연결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마침내 포트에 닿아 USB를 반쯤 밀어 넣는데 성공한 순간 스크린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진우의 아버지, 고 이석진 박사의 생전 모습이었습니다. 연구실 가운을 입은 그는 환한 미소로 카메라를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발견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기술은 결코 한 사람의 부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모든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에만 쓰여야 합니다. 영상 속 아버지의 모습에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당장 꺼. 저 영상 당장 끄란 말이야. 그의 절규와 함께 영상은 최진혁이 이석진 박사의 연구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공모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추악한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조작된 실험 데이터, 신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던 회의록, 그리고 무고한 실험 동물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영상이 편집 없이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행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제실 안 이성을 잃은 박 실장은 진우를 거칠게 밀쳐내고 USB를 뽑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영상은 끊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의 불씨는 이미 거대한 불길이 되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은 분노에 차 진우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통제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상처투성이의 민준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박 실장의 뒤를 덮쳤고 두 사람은 엉겨붙어 바닥을 굴렀습니다. 무대 위 최진혁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모든 조명이 그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영광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죄를 심판하는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무대 뒤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통제실에서 나온 진우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정장, 찢어진 와이셔츠, 피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최진혁을 똑바로 마주보며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빼앗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신념과 정의, 그것만은 당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행사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K가 익명으로 경찰과 언론사의 모든 원본 데이터를 제보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경찰 병력이 컨벤션 센터로 들이닥쳤고 최진혁과 그의 부하들은 차례차례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데에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며칠 후 진바이오 사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대의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최진혁은 구속되었고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석진 박사의 명예는 비로소 회복되었고 그의 숭고한 연구는 국가의 관리해 인류를 위해 다시 쓰이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평범한 트럭 운전사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낡은 트럭은 여전히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자랑스럽게 들렸습니다. 진우는 무사히 부대로 복귀했고 징계 대신 특별 포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화창한 오후, 진우는 백호와 함께 민준의 집을 찾았습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여정을 함께했던 영웅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이죠. 민준의 작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세 사람은 말없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백호는 그런 그들의 발치에 편안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 평범한 트럭, 운전사의 작은 용기,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굳은 신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보탠 조력자의 지혜, 이 모든 것이 모여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울림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용기 있는 선택, 그 선택은 억울하게 쓰러져간 한 과학자의 명예를 되찾고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 안에 잠재된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정의를 택했던 트럭, 운전사 김민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아들 이진우, 그리고 충직함으로 주인을 진실로 이끈 진돗개 백호, 이들의 이야기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라면 그 어두운 국도 위에서 불의를 목격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소중한 유산일 것입니다.